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는 529페이지고요. 소득 및 과표 계산이라고 나온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실제로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법인세 과세 표준하고 세액 계산 계산 조정서라는 거 화면 보여드렸죠?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소득세 연말정산했을 그랬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그랬었고, 이런 서식들을 갖다 눈에 잘 익혀서 익숙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제가 우리 처음 법인세법 시작할 때에도 신고서에 대한 순서 자꾸 순서를 암기하라는 식으로 반복하라 그랬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법인세 과세 표준하고 세액을 조정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그랬었고, 소득세 신고서도 그랬었고, 종합소득세요. 그 계산 서식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제가 설명하는 것, 또 여러분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에 대한 건지를 갖다 파악을 못한단 말이죠. 어디에서 뭘 물어보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들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직접 보게 되면 서식이니까 1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입금산입, 송금산입한 걸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불렀고, 차가감 소득금액 나온 거에서 기부금 당기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더해주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전기에 이월된 거 있다면 송금에 해준 것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부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른다. 요거 해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해드릴 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세 가지를 빼줄 건데, 세 가지가 뭐뭐 있느냐면 2월 결손금이 있다면 2월 결손금 빼주고,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비과세 소득 빼주고, 소득공제가 있다면 소득공제 빼준다는 얘기인데, 이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교재 설명이 되어 있으니 2월 결손금하고 그다음에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세 가지 빼는 것을 어디서 설명해 놓고 있냐면 교재에서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까지 해서는 몇 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느냐면 비과세 소득 명세서, 소득공제 조정 명세서 해서 536페이지까지 설명을 해드린 걸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요약을 해드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용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지금 여기에서 쓰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요 내용을 갖다가 여기 아까 PPT에다가 이렇게 옮겨 넣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좀 빈 공간에다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첫 번째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2월 결손금부터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2월 결손금. 자, 여기다 해놓고요. 2월 결손금은 2월 공제, 즉 법인에서 결손이 나게 되면 이 2월 공제는 법인세법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 10년까지였었는데 이번에 개정돼서 15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 공제는 15년이 가능하다. 근데 이 2월 공제가 이 용어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할까 궁금해요. 소급공제란 말도 사용했었어요. 소급공제는 뭐였었다 그랬어요?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은 직전 연도에 결손 나면 직전 연도 것을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대요. 소급공제, 얘는 뭐일 때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뭐에 대해서 직전 연도에 관련된 그 소득에 대해서 소급공제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2월 공제는 일반적인 2월 공제, 결손 났을 때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이 2월 결손금 중에서 똑같이 이 파트에 해당하는 용어 하나가 소급공제예요. 소급공제라는 것은 어디에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의미가 뭐예요? 올해 결손이 났다면 바로 직전 연도에 소득 신고했던 거에서 소급해서 환급을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2월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이슈예요. 2월 공제는 몇 년 동안 가능하다? 15년 동안 가능하다. 소급공제가 뭐냐고요?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일 경우 직전 연도로 소급해서 그 소득 공제를 받거나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말이 되게 길긴 한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온 항목이긴 하고 이를 어떻게 간단히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 싶으네요. 두 번째, 비과세 소득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과세 소득은 예전에 그 TAT 2급에서요.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식대라든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지 육아수당. 그죠? 그렇게 개인한테도 비과세 소득이 있듯이 그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이런 데 비과세 같은 것들 다 있었죠. 당연히 법인세법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기는 한데요. 비과세 소득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의 비과세 조정하려면 세법 개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손대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 중소기업 특별법에 관련돼서 그런 걸로 조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일단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하고 이거 다 한번 써놓은 볼게요. 써놓으면 교재에서 나중에 한번 보실 때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하실 것 같으니까 비과세 소득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요, 법인세법상이에요.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이요. 비과세 소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공익신탁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소득세법에서요. 개인 여기 이자소득 있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긴 받았는데 비과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게 비과세냐면 공익목적으로 신탁한 금액. 그쵸? 보통 여러분 재단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재단은 말 그대로 돈이나 주식을 기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재단이 그렇게 돈으로 기부가 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주식으로 기부되면 배당금이 나오겠죠. 그걸 갖고 뭘 한다? 목적 사업을 한단 말이죠. 어떤 목적? 뭐 장학금을 지급한다거나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한테 치료 보존한다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 소아 아이들이 심장병 소아 심장병 고쳐주는 그런 재단도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단들 중에서 재단들이 꽤 많기는 한데 옛날에 거기 원래 대통령이 저기 임기를 마치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 명의로 재단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죠? 그 재단에서는 목적에 따라서는 정치 목적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등등 평화재단인 경우 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그 재단 나왔던 거 노무현 대통령 재단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재단 이름이 있고 안철수 씨도 재단이 있어요.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안랩이 있죠. 거기에 주식을 갖다가 1,700억 정도 되는 그 시가로 되는 그 주식을 기부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 배당 수익으로 그 공익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는 좋은 일 하려고 재단 만들어서 돈 기부하고 주식 기부하고 그래서 거기서 돈이 이자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세금 때리면 되겠어요? 그쵸? 근데 여기 법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비과세 소득은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면 공익 신탁으로 인해서 맡겨놨는데 어떤 소득이 생겼다면 걔는 비과세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목적 자체가 공익에 대한 얘기들인 거잖아요. 있다면 공제해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느냐면 국민저축조합이라는데 저도 이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교재에 써있길래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옛날에
거기 법인들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많은 법령들이 지금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거의 해당되는 건 굉장히 없는데 국민저축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저축조합에 돈을 갖다가 저축했다면 근데 얘는 언제까지였었느냐면요, 뭐 시간도 되게 오래됐어. 1990년 며칠까지 12월 31일 날까지 해당되는 걸 해놨다면, 저축조합에 따르면 비과세 소득으로 해주겠대요. 여기에 가입하고 돈 받은 게 있다면. 근데 아직도 지금 몇 년 됐죠? 90년이면 2000년, 2010년, 30년 됐어요. 근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아직도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 중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법인 중에서는. 그러니까 없애지를 못했던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쭉 쓰기만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보기만 하세요. 산업 부흥 채권 거창하죠. 그다음에 징벌 보상 채권 뭔지 몰라요, 저도 잘. 그다음에 전신 전화 채권, 요거는 알아요. 그다음에 지하철 공채, 그다음에 도로 공채, 상수도 공채, 토지 개발 채권,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등. 근데 얘는 언제 한도였었느냐면 결성공 1983년이죠. 83년 1월 1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네. 이전. 이렇게 돼 있어요. 와, 되게 많네. 자, 일단 뜻만 한번 볼게요. 뭐 이거 외우거나 그럴 건 아니에요. 자, 법인세법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해준다 그랬는데 공익신탁은 그나마 이해가 되겠고요. 나머지 보니까 산업부흥 채권이라든지 징벌보상 채권이라든지 전신전화 채권,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상수공채, 토지개발 채권, 얘가 날짜가 지금 언제로 돼 있나 봤더니 1983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한참 우리나라에서는 기간 투자 SOC라 그러죠. 사회 간접 투자를 갖다가 엄청나게 이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도로 이런 것들을 발행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요? 투자하라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그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신 전화채권이나 지하철, 도로, 상수도, 토지개발, 주택, 국민주택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가 주도로 이런 것을 작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법인이 이런 채권을 사게 된 거에 대해서 이자 나오는 것들이 있고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이것만 갖고는 소득이 아니죠. 채권이니까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자 소득들 다 뭐 해주겠다고? 비과세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법인세법상에서. 이해되시겠어요? 1984년이면 여기 여러분이 이 시기에 있었던 사람 별로 없죠? 있나? 1983년생 이하인 사람들.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응애예요, 뭐 이런 수준이었겠죠. 자, 이건 내용만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조세특별법상이 조세특례법 2번 조세특례제한법 상, 여기 비과세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해당되는 게 법인세법이라는 세법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세법에 관련돼서 지금 법인세법은 세법이라서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법인세법에 비해서 수정이나 추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편해요. 그나마.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과 관련돼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이것도 뭐 내용 들어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꽤 많기는 해요. 이따가 적용될 것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적용될 내용들 한번 써놓고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협정 말띠상이 어업협정에 의한 어업자, 이는 근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되는 사람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주식의 양도 차익,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것도 비과세 소득을 해주겠대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다 지난 얘기들이에요. 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 주식의 양도 차익은 양도 차익은 요거는 지금 그냥 한번 받으시기만 하세요. 좀 칸이 모자라서 여기다 뺐을 테니까. 주식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어디다 투자를 했었느냐면요, 중소기업 창투 회사에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창투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서 창업자이든지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이런 투자로 인해서 그 주식 양도에서 차익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도 비과세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항목이냐면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가 뭐와 관련돼서 신기술 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벤처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 자, 이런 항목에 대해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관련된 주식으로 여기 투자했다가 양도 차익이 생기게 되면 여기 비과세 소득으로 봐주겠다고 정리를 했던 것이랍니다. 자, 얘도 일단 제가 설명만 드렸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 비과세 소득에 대한 거 정리를 갖다가 해보기는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얘를 갖다가 간단하게 두 개로 구분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론 배울 때는 내용들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따 실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설명 안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끝내보자고요. 자, 그래서 지금 비과세 소득이라는 것은 법인세법상에서는, 법인세법 여기 우리 세무조정할 때는 여기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조세특례법 제한법상의 비과세 소득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해당되는 게 대부분 1980년대, 1990년대에 여기 특히나 우리 그 산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채권들에 대한 걸 그걸 갖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들인데 아마 보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비과세는 어떤 거 있었냐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중소기업 1990년대 또 뭐가 많이 여기 유행이었었느냐면 벤처기업이 유행이었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거든요. 벤처산업 육성하느냐고 중소기업 창투회사에다가 창투회사가 이렇게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들한테 투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새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니까 돈들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벤처 기업들을 갖다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창투회사라든지 신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에 돈 대신에 지분을 갖고 있다가 잘 돼서 그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차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해 주겠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내용만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성장시키려고 하는 산업이라든지 국가를 지금 국가 기관망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았던 그런 발행했던 채권에 대한 그 이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으로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법인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인데 거의 발생하는 것들 없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법인들도 아마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네요. 소득공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하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그 소득공제 두 개가 있는데 얘도 그냥 쓴 김에 여기다가 같이 써서 메모를 해놓을게요. 볼 때 한번 다 보라고요. 근데 해당 사항들은 대부분 많이 없어요. 여기 양쪽에다가 하나. 소득공제에 대한 거.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와 옆에다 하나 끼워놓고 여기 조세, 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 두 개로 구분이 돼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에는 유동화 전문회사 또는 증권 투자회사, 세 번째 거는 기업 구조 조정 투자회사. 자, 이런 회사가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회사가요, 배당 가능 이익이 90% 이상을 이상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배당한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대요. 솔직하게 저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뭐라고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용어 하나는 설명해 드릴게요.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이 관련된 게 뭐가 있었느냐면 그 웅진그룹이 걔네 사업 중에서 제일 돈이 되는 사업이 여기 웅진 코웨이 있죠. 코웨이 렌탈 사업이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런 어떤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코웨이에서 하는 게 뭐 있었죠? 정수기 렌탈 사업들 많이 했었잖아요. 렌탈을 해주게 되면 그 렌탈 사용료 파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매달 얼마씩 내게끔 돼 있죠. 그 금액을 갖다가 이제 외상매출금으로 잡아놓지 않겠냔 말이죠. 근데 그 외상매출금 받을 게 예를 들어서 매년 돈이 계속 들어올 텐데 그 금액을 갖다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받을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있다면 걔를 갖다가 이런 유동화 전문 회사에다가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외상매출금 받을 게 3년 동안 여기 10만 원 이렇게 있었다면 얘를 갖다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하니까 돈을 받는 거 너희들이 대신 받아서 갖고 지금 총 금액이 우리가 받을 돈이 3년 동안 10만 원인데 얘 지금 9만 원만 줘. 이렇게 팔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회수되는 그 외상매출금은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유동화 전문회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차액이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대표적인 걸 하나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런 외상매출금을 파는 걸 이런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 투자회사,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에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게 되면 90% 이상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뜻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는 뭘 해줄 거냐면 이건 요즘 많이 나왔었던 얘기인데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그 고용유지 직원들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해준다면 거기서 일정하게 나가는 금액들 있죠.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 임대사업자들한테도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를 해준다. 뭐 이런 정도 내용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여러분이 직접 교재 잠깐 보시면서 실기 교재에서 입력해보라고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 이런 내용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교재는 529페이지부터 봅니다. 5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거기 기업, 니은, 디귿 되어 있죠. 요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교재 529페이지에요. 교재 5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2월 결손금 얘가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비과세소득, 디귿 소득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순서대로 공제해야지 되지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 가지가 있다. 뭐뭐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은 첫 번째로 공제하고 두 번째는 비과세 소득 공제하고 세 번째는 소득 공제해라. 아시겠죠? 요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일단은.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번에 보시게 되면 2월 결손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손금이란 송금의 총액이 입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뭐 이거는 알아들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당연히 공제할 필요가 있겠죠. 현행 결손금 공제 체계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거기에 이월공제에 소급공제, 이월공제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일 경우 직전 연도의 소득금액을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결손금의 소급공제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결손금의 2월 공제 말로 된 것만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결손금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게 되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법인세율 제가 4개 기억하실 수 있다면 기억해 놓으세요 그랬었죠. 2억 이하까지는 10%, 그 다음에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2%, 마지막으로 3천억 초과하게 되면 25% 4개 있다 그랬었죠.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율에 대한 법인세율에 대한 4가지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선출세, 이건 지난번에 제가 여기 법인세법에서 얘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용어를 했는데 하여튼 얘는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나중에 나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여기 기출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이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명세서 요 자체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체로. 그래서 항목들 주고서 거기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하라고 여기 작성하는 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별표 3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는 사실 아까 우리가 계속 학계 등록해갖고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계속 작성했었죠. 어떤가요?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화면에서는 여기 소득 및 과표 계산이라고 해서 첫 번째 표 보이시나요? 요거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여지껏 우리가 입력했던 것 나타나고 있죠? 합계 등록해서 우리가 계정 과목들마다 세무 조정 그다음에 소득 처분했던 것들 나와 있는 표 이 자체가 여기서 3개 내지 4개 거기 항목도 쭉 설명해 주고요. 근데 여지껏은 우리 계정 과목 볼 때마다 그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서류 작성하고 반영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표를 주고서 세무조정과 그 다음에 그 소득 처분할 수 있는 항목들 4-5문제 주고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세무조정하고 소득 처분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5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수익금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접대비, 지정기부금 얘는 순서가 짬뽕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건 설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뭐 수업 끝날 때까지 가능하다면 매일 제가 저기 암기할 수 있도록 계정 13개 해드렸던 거 있죠. 그거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놓으면 돼요. 왜냐면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암기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연습할 때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 조정명세서 입력하는 것만 잘 연습하시고 세무조정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얘가 그런 내용이기는 해요. 사실 집계를. 근데 제가 좀 나름대로 우리 공부했던 것대로 순서대로 해갖고 계속 반복해서 왜냐하면 계정 과목 순서대로 외워놨잖아요. 감, 태, 대전까지 와서 성과넣기 해놨잖아요. 그걸 갖다가 세무조정, 소득처분 순서대로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게 되면 여기 뭐죠? 여러분이 그 문제 해당되는 거 여기 소득처분하고 세무조정할 때 되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순서를 보니까 532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532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밑에 감가상각비 나와 있죠. 국고보조금,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각종 준비금 거꾸로 해서 되게 순서대로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제가 나름대로 여기 정리를 해서 외우시게끔 한번 해볼게요. 이걸 다 외운다는 차원은 아니에요. 다 외운다기보다도 우리가 실무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53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해서 여기 수행 내용 하나가 나와 있죠. 1번에 당기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결산서 상의 법인세 등으로 계산되어 있다고 2021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수행 결과를 한번 미리 볼게요. 거기 합계 등록으로 이미 조정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요 표준 손익계산서 계산하면서 법인세 등에서 여기 세무조정 제 1번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해 놓은 세무조정과 각 계정들마다 그다음에 소득 처분에 대해서 직계대표를 쭉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 금액이 여러분 여기 교재에 나온 금액하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여러분 기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합계 금액이 일치되어 있어야 돼요. 일치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틀리신 분은 앞에 뭐 잘못 건드린 거야. 지금 이건 손댈 수가 없어요. 틀렸다 할지라도. 왜요? 찾아보기가 힘들겠죠. 여러분 시간 내서 찾아볼래요? 우선 질문. 지금 여기 입금산입 합계 금액이 4억 955만 1,146원 다 맞나요? 맞는 사람 틀려? 소리씨 틀려요? 그 다음에 저기 송금산입 쪽에 1억 1,100
40만 2천 원. 맞는 분 손. 자, 틀리시. 어, 그럼 이따가 다시 해줄 테니까 USB 있으세요? 없어요? 그 백업이 했는데 자꾸 안 돼 있다고 얘기하면 이따 지정 다시 한번 해놓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끝나서 제가 이거 저장해 놓은 거 금액이 안 맞는 분은 내일 제 걸로 저기 블로그에 해가지고서 그걸로 다시 시작 똑같이 하자고요. 아시겠죠? 안 맞는 분 저기 내일 얘기하세요. 오늘은 말고 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갈래요? 자, 그래서 이거 금액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5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비과세, 아까 지금 비과세 설명한 거 제가 쭉 써놨던 거 있잖아요. 거기 법인세법상 비과세수도, 그다음에 2번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비과세수도 되게 많이 설명돼 있죠. 근데 내용만 대충 어떤 거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3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득공제 조정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소득공제 명세서에는 별도로 지금 실무수행 프로세스가 있어요? 없어요? 수행 문제 해보라는 거 없죠? 그러면 이건 굳이 지금 시험 문제 낼 만한 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소득공제하고 비과세 소득 같은 거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거기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왜? 지금 벌써 30년 지났어. 20년 지나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많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특히나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서는 그때까지 그 전에 이런 걸 했을 리도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7절에 나와 있었던 여기 항목에 대해서요. 소득 및 과표 계산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여기 내용 있죠?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꼭 암기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저장 제가 해놓고서는요. 5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특별 비용 등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 비용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 이것도 내용만 한번 잠깐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특별 비용. 그래야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